예,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를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생산하고 좀 연결해 보면 그 노동의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오긴 했는데, 그냥 저는 이게 심대한 충격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점점. 그러니까 큰 충격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폭풍 같은 거요? 폭풍 같은 거? 그 뭔가 정말 이 바다 시면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우리를 뭘 뒤바꿔 놓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바다의 표면이나 아니면 그 중간 정도에서 뭔가 크게 한번 쓸고 지나간 뭐 이런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심대한 충격은 이제 고령화 문제하고 저출산 고령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가 심대한 영향을 줄 것 같고 근데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저는 그 분야가 점에 대해서는 그냥 역시 언제나처럼 저는 이제 주워 들은 지식밖에 없는데 뭐 이미 뭐 이야기 되는 것처럼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제 정해진 인구죠. 정해진 인구고 이제 매년 우리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매년 인구는 줄어든다가 앞으로 이제 2, 30년이 정해져 버린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건 인구가 줄면은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노동 투입이 주니까 생산이 줄어든다가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주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주는 거죠. 소비량이 주는 거죠. 소비량이 주니까 결국 생산과 소비가 둘 다 줄어드는 셈이 되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 가지 해결책은 생산을 굳이 사람이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계가 하도록 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1인당 소비를 늘려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것도 정 아니다. 그러면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출산을 늘린다가 아니라, 그냥, 외국의 노동자가 오거나, 아니면은, 왜냐면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인구라는 건 경제활동 인구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인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유입시키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일하지 않던 사람을 일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 가장 대표적인 일하지 않던 인력이 이제 여성과 어, 고령자라고 할 수 있죠. 고령자의 경우는 계속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노동기간이 긴 편이라 일을 계속 하는 쪽에 가까운데 여성의 경우가 지금 이제 코로나의 경우에 좀 흥미로운 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처럼 익히 이제 코로나는 감염병이어서 지금 이제 대면 서비스업에서 타격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료는 2021년에 올 봄에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이고 여기서 이제 대면 서비스는 정의를 교육, 숙박, 음식점, 그리고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우리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취업자 수의 증감을 보게 되면은 2020년에 1, 2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2019년 12월부터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뭔가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월 중하순부터는 이게 심각하다라는 게 됐고 아마 1월 말쯤에 아마 우리가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게 되면서 2월 달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터진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는 노동 쪽에서는 3월부터 이제 쭉 이어진 거죠. 그 효과가 3월부터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의 감소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경우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 그래프가 없지만 제조업은 지금 꾸준히 감소하는 중이에요.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에서도
지금 고용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은 줄었던 거죠. 2020년에 전체적으로 고용은 줄었고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충격이 온 거니까. 이제 성별로 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눠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여성이 높아서 여성 취업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져요. 여성 서비스 여성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 연구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IMF와 같은 큰 충격과 코로나19하고를 비교를 해본 거죠. 이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고용률 변동에서 IMF 때는 기혼 남성들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혼 여성들이 더 감소를 하게 돼요. 다음에 이제 미혼의 경우를 본다라면 사실 IMF에는 감소하긴 하지만 그 패턴을 보면 감소하긴 하지만 그 패턴을 보면 미혼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코로나19 경우에는 2020년 후반 하반기 들어서면서 미혼 여성이 조금 더 타격을 입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노동경제 전공하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궁금하다고 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유를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계절적인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코로나19라는 게 그 위기가 누적돼서 2020년 하반기에 뭔가 나타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당장 봐서는 IMF 때와 비교하면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걸 좀 더 이제 면밀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전업, 보건업, 사회 서비스업으로 아까 이제 퉁쳤었죠. 그냥 대면 서비스라고 퉁쳤던 거를 이제 다 쪼개서 본 거예요. 쪼개서 봤더니 고용률의 등락이 이제 가장 큰 세 개의 업종이 교육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 보건업, 사회복지였고 요 각각의 산업들은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뭐 5배까지 높은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들이 타격을 가장 입으면서 여성 취업자 여성 고용, 여성 노동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뭐 그냥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행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기혼 남성일 때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바뀔, 다음에 취업자에서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건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으로 빠지는 거를 더 문제를 삼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저희 이제 업계 용어의 정의인데, 그러니까 실업자는 뭐냐면 실업자는 일할 생각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이에요. 실업자는. 근데 비경제 활동, 뭐 비경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일조차도 난 못하겠다요. 일조차도 못한다. 그러니까 구직조차 포기하는 상태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경활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취업에서 실업으로 옮겨가는 그 확률도 기혼 남성이 0.75인데 기혼 여성이 1.39로 2배가량 높고요. 어, 1차 확산이 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1차 확산된 2020년 3월경에 봤을 때 기혼 여성이 비경활로 넘어가는 게 5.09로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그냥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동 안 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업종 차이 때문이냐. 저희가 업종별로 이제 고용의 차이가 있잖아요. 고용 비중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업종 차이 때문이냐를 이제 나눠서 봤는데 업종을 통제하고 보더라도 그 효과는 1%포인트가량 유의한 걸로. 그러니까 여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게 1%포인트가량 높게 나오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모로 검토를 해봐도 코로나19에서로 인한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어떤 취업에서의 충격은 분명히 여성한테 더 강하게 왔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걸 거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하는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들에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또 연구를 한 건데요. 이건 좀 연구 대상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연구 대상이 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어, 최근 5년간 논문을 낸 적이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죠. 예, 저희 동업자는 아니겠지만서도 뭐 예, 같은 유사 필드에 있는 유사 필드에 있는 이제 연구자들한테 이제 90만 명한테 이메일을 돌렸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맞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메일을 돌려서 남성 11,901개, 여성 8,004개의 유효한 응답들을 받았으니까 뭐 샘플을 한 19,000개, 한 2만 개 가까이 받았으니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많이 받은 것 같긴 하고요.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 자기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커뮤니티가 저희 통근이죠. 당연히 이제 서유럽과 이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바로 락다운이 되면서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으니까 특히 연구자들은 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걸로 전환이 됐으니까 통근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연구 시간이 줄어듭니다. 연구 시간이 줄어드는데 연구 시간이 줄어드는 차이를 보면은 요 폭이 있는데 이 폭은 이제 에러바 그러니까 저희 응답에서 오차를 이제 감안한 거죠.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훨씬 줄어요. 연구 시간이 여성이 훨씬 줄고 대신 그럼 늘어나는 게 뭐가 있을 거잖아요. 늘어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뭐가 늘어나냐면 여성의 차일드 케어, 그러니까 애들 돌보는 거랑 그다음에 하우스워크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 이제 하우스워크의 경우는 남성도 상대적으로 어, 늘어나는 편이긴 해요. 여성과 남성 연구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은 편인데 그 아이 돌봄에 있어서만큼은 여성 연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걸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만큼 이제 연구 시간을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단지 앞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서도 여성들한테 이제 뭔가 부정적 신호가 켜지는 것도 있고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신호가 켜지는 게 여기 연구자들의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들이고 일반화시키는 자료들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전 추측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자료들은 그럼 이제 좀 더 나눠본 겁니다. 나눠봐서 이제 애들이 몇 명일 때 이런 차이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또 이제 나눠본 거죠. 애들이 없을 때, 애들이 한 명일 때, 애들이 둘일 때, 애들이 셋 이상일 때. 그다음에 애들의 나이에 따라서도 나눠봤죠. 그럼 이제 애들이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7세 이하인 경우에 역시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때도 역시 보면 여전히 여성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남성 연구자에 비해서 쏟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한 명일 때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걸로 남성에 비해서요. 근데 이제 두 명이 되면은 남성도 좀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죠. 여성은 크게 시간을 늘어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려보면 딱 그런 거죠. 애가 하나 있으면은 여성이 거의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를 돌보고 있는데 애가 둘이 되면 약간은 어쩔 수 없이 남성이 돌봐주는 거에 가까운 형태라고 설명하기가 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우리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야기들을 결국 종합을 해보자라면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이제 노동에서의 충격이라는 건 우리가 여성 노동자에게 더 크게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이건 이제 그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뭐 그런 이제 산업 취업상의 특징 때문 이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또 약간은 다릅니다만 이제 육아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맨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추측컨대 육아 부담 때문이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가설을 지금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슈는 사실 뭐가 될 거냐면요. 아까 본 것처럼 단순한 실업 상태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 거냐면 이 대면 서비스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불안정 노동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일자리를 다시 찾느니 그냥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육아나 가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직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노동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느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우리는 일할 인구가 부족해질 거를 걱정하면서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일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건 이거는 앞으로도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남는 거죠. 예, 이 이슈가 남는 거고요. 다음 이제 여기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항상 존재하는 이력 현상입니다. 이력 현상이 이제 히스테리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 어떤 이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어떤 뭐 하나가 벌어졌을 때 그게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 영향이 그 효과가 쭉 이어지는 건데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우가 입직, 그러니까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벌어지는 그 초기 조건이 이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와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0년대 중반 2007, 8년의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최초의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졸업을 했던 학생들은 지금도 이제 그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벌어지고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합되는 하나의 또 특징이 뭐가 될 거냐면 지금 우리는 그 문제가 크게 안 불거지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 대출이 이슈가 되는 거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일자리를 얻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보통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불안정 노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일자리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이력 현상은 뭐냐면 이게 지속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불안정 노동에 흔히 요즘 그냥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상태에서 그냥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게 지속되는 것은 왜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거냐면 아까 저희 노동력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전체적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머릿수, 인구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메꿀 방법은 기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노동의 질을 높여야 돼요. 이 숙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표현으로는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숙련도를 높이려면 불안정 노동에서는 그거는 어렵다라는 게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전혀 이제 정반대의 상황들만 벌어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이나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교차가 벌어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실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시기를 거쳐서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을 이제 취업 담당자 입장에서 즉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의 후순위로 뒤로 미룬다든지 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숙련도가 부족해. 뭐 이를테면은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어떤 대면 교육을 좀 부족하게 겪거나 그런 실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요 코로나19의 요 세대는 건너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물론 그냥 완전히 소설입니다. 완전히 소설이긴데 계속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되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을 뭔가 내모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들이 근데 이거는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취업을 그러니까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공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뭔가 그게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버퍼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추가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유예를 좀 연장을 한다든지 뭐가 더 필요하게 될 건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상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충격보다 조금 더 길고 깊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 완전히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만 그런 단계이기는 합니다. 저는 요 정도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네. 뒤에 이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여성 진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좀 다양한 이슈가 있죠. 코로나는 그냥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중역할 갈등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연구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여성분들 그런 얘기해요. 요즘 너무 많이 요구한다. 애도 낳고 일도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면 서비스 관련한 산업들이 위축되면서 많이 실직을 한다든가 돌봄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김에 뭔가 이제 취업 전선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어서 선생님 계속 네. 얘기하시고. 저는 아까 보육에서 여성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전통적으로 노인 돌봄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좀 오래전이긴 한데 한 10년쯤 전 얘기예요. 그 고령화 연구 패널이라고 우리나라 2006년도부터 했던 패널 조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 있냐 혹은 돌봄 때문에 갈등이 놓인 적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흥미로운 지점은 소득과 연결이 꽤 높아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서 오래 기억이 남는데 뭐가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가 아니라 U-쉐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소득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봄을. 그리고 저소득의 경우에는 아웃소싱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이 그냥 본인의 노동으로 때우는 거예요. 중간이 갈등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중간 영역은 완전히 아웃소싱 하기에 내가 버는 수준만큼이 사실은 그 이상 혹은 그 정도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약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 안에서 일을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 나의 가치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고 그 중간의 지점에 있는 소득분들이 좀 더 크게 갈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다중역할 갈등에서 사실은 한쪽 편에 있는 게
역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레질리언스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결국은 레질리언스도 어느 시점에서는 용수철이 탄성을 잃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잃고 그게 튕겨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시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거에 대입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마 뒤에 이정현 교수님 얘기하신 거 듣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정현 교수님 이어서 계속 하고 뭐 같이 더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